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알류에서는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집중적으로 오늘 하루 마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보여주시죠. 결국 2,400선을 내준 코스피, 연말 증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정재우 위원님, 나일원 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만에 2,500선을 내주며 2,400선을 내준 코스피. 다 연말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 증시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네요, 정재우 위원님. 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조금 더 높은 그리고 더 긴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또 그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치로 끌어올린 것들을 끌어내리고 또 반대로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높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또 더 피폐해지면은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안 좋은 뉴스를 좋은 뉴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간결하고 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죠.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제도 그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짚어봐야지 되는데 당분간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이전까지는 최종 금리,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5%대, 최종 금리 5%대로 보느냐, 5.5%대로 보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두고 높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거다. 그래서 월가의 은행들은 대부분 5.25에서 5.5 정도의 베팅을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인플레나 연말로 갈수록 내려오고 있는 인플레 수치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그러고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빠르게 높이 끌어올린다는 게 뭐 상책은 아니에요. 어차피 돈이 많이 풀려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또 근원 물가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헤드라인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를 인상 신고된 효시를 보면서 앞으로 조율을 해야 돼서 좀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즉 임금 인상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거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주요 인수들이 계속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을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다. 더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제 서비스 PMI가 또 높게 나왔어요. 서비스 PMI가 높게 나오면서 세부 지표를 보면 고용 지표도 그 안에 고용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11월 지표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였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일주일 전에 고용을 하진 않아요. 지금 고용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업 측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몇이냐 이 부분은 가계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고용률이 몇이냐라는 건 기업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기업조사에서의 수치와 가계조사에서의 수치가 굉장히 크게 괴리를 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1.7개의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으나 고용 인원은 부족하고 그런데 실업률은 높아지고 또 고용 수치는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잡, 알바, 단기,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났던 거고 큰 소비 시즌 이전에 많은 고용을 빨아왔고요. 또 수요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소비가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많은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들을 뽑았었고요. 이제 이 소비 시즌 12월 26일 이후까지 이어진 소비 시즌 지나고 나면 그런 고용 인원들은 또 감소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기로 무슨 보안 요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상하차 요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안내 요원도 필요했을 것이고 캐셔도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인원들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원들 이제 소비 시즌 지나고 한창 바쁜 시즌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고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1월 소비 시즌을 두고 전에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역대급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고용 또한 이전보다 11월 달에 크게 증가를 했고 이후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차후에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다는 걸로 또 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보다도 지금은 웬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종목군들은 이미 시세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지표에 의한 이야기들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동시만기에 의한 수급
그다음에 어저께는 사실 이슈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파생 상품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계정에 보이지 않는 누락이 80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은 정책 입관자들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 혹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결제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요.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거든요. 더 큰 금액이고요.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파생 상품을 거래하거나 해칭을 할 때 그런 부분의 누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나오는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설사 문제가 돼서 단기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해도 연준이 이미 레포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가 중요해요. 80조 달러 육박한다. 그 다음에 계정에 드러나지 않는 금액이다라는 거. 이게 뭐를 끌어오는 거냐면요. 07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물론 모노라인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지만 그 원흉은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CDS 프리미엄을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규모가 당시에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어디까지 파고들지를 몰란다는 그 공포가 전체 자산시장을 잠식시켰던 거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80조 달러 육박하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모른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네네. 어제 분명히 경기, 금리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채권금리, 그다음에 백엔드 10년물, 네. 30년물 같은 환율까지도 다 같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리스키한 뭐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건 사실이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동시만기를 두고 나오고 있는 메이저들 간의 포지션 싸움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변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고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중국도 빌미, 금리도 빌미, 경기도 빌미. 네. 이미 경기는 향후 좀 눌림이 들어올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쌍봉 출연했는데 과연 베어마켓 랠리 끝났느냐.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쌍봉이 출연을 한 게 아니라 쌍봉을 보러 가는 구간인 거죠. 월봉상 쌍봉을 보러 가서 더 높은 구간을 가느냐, 횡보하면서 수치를 다지느냐. 아직 그거는 쌍봉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고요. 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번 동시만기가 지나면 정말 끝내주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이미 메이저들은 수급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현물을 많이 매집하고 있어서 저는 이 동시만기 지난 이후에 연말 연 초까지도 가야 될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런 종목군을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야 된다는 네. 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안심되는 분석이기도 한데요. 고용 지표, 또 서비스 지표,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옴에 따라서 금리가 더 강화 압박, 금리 속도가 조금 더 높게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인식입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잘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성을 감안한 일시적인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2,400을 내준 코스피, 2,500 내준 거 아니야? 아쉽지만 2,400까지도 내죠. 2,300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쌍봉 출현,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지나고 조금 더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 봐야 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나인원 의원님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12월 달에 이때쯤 되면 꼭 기억나는 좀 이슈가 있네요. 일단 오늘 말씀하신 이제 베어마켓 랠리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산타 랠리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강원도 모처에 있는 리조트에 아는 지인들과 좀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딱 갔을 때 모였던 분들이 뭐 싱가포르의 어느 투자 회사에 뭐 FX 쪽 담당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홍콩의 어느 투자 회사에 투자 은행에 뭐 한국 현물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정말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녀분들 뭐 스키도 태우고 썰매도 태우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때 여기에 다 이렇게 모여 계시냐? 하필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의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다들 여기서 다 모인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산타 랠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그 당시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을 만들어줬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그 수준으로까지 왔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 12월 중순으로 다다른 이 시점에서는 그 거래대금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오전 10시까지 시장을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개인 외인 기관의 각각의 매수 매도의 어떤 금액들을 보시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크게 잡아도 500억 내외입니다. 이 말인즉슨 코스피 200 종목군들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들 또는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장전, 시가갭을 띄운 종목군들 또는 전일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그 변동성마저도 짧으면 5분, 길면 한 30분 내에 사실상 그 변동성마저도 소멸이 되고 오후장까지 내리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아마 오늘 특히 더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흐름들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뭐 늘 그러하겠지만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함부로 예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상방으로 2,600포인트를 반드시 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명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400포인트를 이탈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인가? 뭐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예측이라든지 추측에 실질적으로 어떤 예수금의 어떤 정말 귀한 돈을 베팅을 한다든지 사실상 홀짝 베팅에 가까웠던 매수를 조금 자제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임해야 될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KTNG 사실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15%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배당 수익도 여느 주식보다 크게 낼 수 있지만 예.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저 싸다는 이유로 뭐 예를 들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전저점을 깼다 또는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갱신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매수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거나 뚜렷한 명분과 재료가 있고 또 그 재료가 정말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지 또는 단발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재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거래하시는 것이 즉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 계좌를 지키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FOMC 회의 결과 즉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 좀 나왔었죠. 일단 예. 기준금리 인상 폭을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긴축 속도를 줄여 나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또 하겠다. 네. 사실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즉 또는 연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또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해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뭐 지금 급작스럽게 기준금리 인상 기준을 꺾어버려가지고 그저 다행스러운 점은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로 금리 수준을 조금 낮춰서 인상을 한다는 것. 그 정도 수준이 그나마 호재라면 호재일 뿐 이것 이상의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12월 13일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이제 판매자,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수치가 지난 11월에 발표되었던 수치보다 높게 잡혔을 시에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론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끝까지 어찌 본다면 내가 계좌를 관리하고 내가 내 돈을 운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한 끝에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좌 관리하고 현금 비중 늘리고 또 손절할 때 명확하게 손절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항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무역 적자 폭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산품을 생산하는 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잠정 휴업에 들어갔거나 지금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가동 시설을 아예 멈춘 곳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올 2023년 그리고 1분기에는 앞서 적자 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은 사실상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또는 대만
이런 주변 여타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앞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 그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 같이 함께 테마주로서 좀 거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중국 시장의 상승폭만큼 우리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또 오늘은 미증시 하락하자 또 이 약세의 눈빛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똑같이 하락을 나타내는 우리 증시가 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환호했는데 이렇게 며칠 되지 않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달라지는 거 보면 그들도 시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면에서 여러분 지금은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핫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업종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섹터 단도직입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애플페이 관련주. 이번에는 정말 약관 심사도 통과했고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애플페이 관련주 진짜 출시되기 전에 지금 정말 마지막 타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재호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신용카드를 한나의 기업의 신용카드를 이렇게 그 회사에 나오는 이제 상품들이 신용카드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3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카드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카드가 만약 고장 났거나 분실했거나, 그죠? 만약 카드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뭐 체크카드, 그죠? 그럼 만약 카드를 안 갖고 왔으면 삼성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카드를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뭐를 쓰든 결국 소비의 금액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애플페이를 사용을 하든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든 일반 뭐 비자카드, 뭐 비시카드, 뭐 유니온페이 뭘 사용하든 플랫폼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지출한다라는 개념과 소비의 총량은 같다라는 거죠. 네. 애플페이가 없다고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비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파생되는 것들이 득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게 이제 NFC 단말기 교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 단말기 교체 비용을 누가 지급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는 것들, 거기에서 또 이제 파생을 해서 벤사들도 이제 끌고 들어와요. 애플페이가 시작이 되면은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전 의문인가? 왜죠? 어차피 수수료 베이스는 내가 신용카드를 긁던 애플페이를 긁던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라든 같은 베이스 수수료가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는 어떤 뭐 별도의 뭐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 단말기 싸움이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이 과연 자비를 들여서 NFC 단말기를 놓을 수 있을 것이냐.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미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총 수요를 3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주가가 그 이상을 다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A라는 회사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찢어먹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건 조금 테마성, 그다음에 그때그때 수급 올리는 흐름에 의해서 뭐 개인이 사고 또 누가 사고 이거의 흐름인 거지, 이것 때문에 어떤 대박이 있다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독 이제 저는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왜 정재훈 전문가는 테마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냐? 저는 테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테마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테마, 즉 그 변동성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 변동성을 취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때 땡겨온 미래 가치는 나를 제외한 다른 개인들의 매매, 그리고 그 수급을 관장하는 주체들의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수급 싸움에 있어서 내가 물렸는데 앞으로 더 이걸 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이렇고 3천억에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오를 거야.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만큼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네. 아직 남아있는 기대치라는 것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직 말이 나오면 또 분명히 수급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좀 매매를 하자 정도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 오늘 분석은 정재우 위원님의 보수적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테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테고 결국에 이 단말기 교체 부분에 대한 호재를 받는 기업이 어느 것이냐. 하지만 또 그 기회 비용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고르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나이스 정보통신 가져왔어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 가져왔는데 오늘 뭐 나이스 정보통신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 종목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대장은 아니에요. 사실 대장은 아니지만 이 종목을 갖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차트가 수급이 재밌어서 갖고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계속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윗꼬리가 어느 구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거를 매집봉으로 해석하는 성향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주봉과 월봉상에서 큰 흐름을 먼저 당겨놓고 봐야지 돼요. 그러면 이전에 대시세가 한 번 있었고요. 중간중간 전 시세를 넘기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구간마다 굉장히 이 종목은 좀 뭉쳐져 있는 수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매물대가 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올라오는 구간마다 계속 물량이 튀어나오고 또 급격하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그 수급 압박을 넘길 수 있느냐 현재. 그걸 넘기기 위해서 얼만큼의 새로운 수급이 아래서 압축이 돼서 발산을 하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종목을 이제 물론 리턴 값이 위에 있어요. 리턴 값이 있고 주체들이 바라보려고 하는 가격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처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따 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중첩이 되어 있고 이전부터 그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해왔어요. 아마 한 번 더 대시한다고 하면 그 구간을 좀 넘길 공산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물량을 드랍하겠다고 하면 한동안 묶이는 흐름이 그 뒷부분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길 가기 위해선 하단에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와야지 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원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진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3만 원 넘어간 이후에 들어와서 자리를 짓고 다시 가는 흐름들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보셔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좀 잘 조율하는 선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얕은 구간의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의견을 주신 네. 거군요. 나인원 의원님,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네. 실제로 오전에 그 상승을 다 지키지 못하고 네.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둔화시키거나 상승폭을 내주거나 심지어는 하락으로 전환된 것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뭐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에너지가? 일단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제 따로 있죠. 뭐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처음 아이폰 출시했을 때 제 나이가 20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어느덧 나이를 먹었고 일정 수준의 나이가 찼는데 자 지금 그 당시에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은 지금 근 20년이 지나도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태어난 친구들은 지금 또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기존의 갤럭시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아이폰이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30% 비중에서 35%, 이제 4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애플 측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존에 되지 않던 애플페이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앵커님, 네. 조만간에 그래도 비행기를 타신다고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성페이는 해외에서 결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됩니다. 그런가요? 자, 됩니다. 자, 왜 예.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MST라는 이제 마그네틱 우리가 카드 보면은 까만색 마그네틱 선이 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까만색 마그네틱 선을 보안 전송을 해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을 같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는 사실상 MST 기능이 없고 NFC 그러니까 모든 결제 단말기가 NFC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도 결제가 되고 삼성 폰으로도 결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출시된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결제가 현재 되질 않습니다. 왜? MST라는 결제 방식이 아예 기능 자체가 없고 지금 현재 아이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NFC 결제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외에서 가지고 올, 즉 아이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NF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살짝 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 보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를 들여오고 자사 신규 카드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과 동시에 지금 현재 NFC 단말기를 보급함에 있어서 일정 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라든지 좀 반발심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페이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편히 이용을 하고 계신 만큼 애플페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빨리 또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급률이라든지 또 시장 지배력 계속적으로 커질 수 네.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현재 기존의 마그네틱 기준으로 했을 때 결제 단말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과도기적으로 별도의 단말기, 즉 NFC 단말기를 별도로 두실 것이고 아마 내년 중하순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마그네틱과 NFC 이 두 가지 모두 결제 가능한 그런 어떤 단말기로 모두가 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즌에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 한번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정정위원님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예. 모멘텀을 봅니다. 네, 일단은 네. 테마 자체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확인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이미 고점이고 네. 내가 사면은 사실상 최고점 매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린이 분들 또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수혜가 선반영된 부분들도 확실히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네. 덜 오른 그 종목이 과연 무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 애플페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솔루션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단말기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FC 단말기를 직접적으로 유통하고 제조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국정보통신이 NFC 단말기 즉 애플페이를 아이폰을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단말기를 유통과 제조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300억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보통 이러한 테마는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고 시간 외에서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날 시가갭을 띄운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정말 짧은 시간, 짧게는 5분, 길면 네. 30분 정도 급등락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날의 모든 변동성을 오전장에 다 보여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세,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난 뒤에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7%, 10% 하락한 구간에서 내가 조금만 반등 나면 조금만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외 그리고 장 시작 개시 뭐 정말 1분 이내 이런 식의 어떤 짧고 치고 빠지는 거래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주들도 최근에 오전에 반짝 상승을 나타내고 오후에 힘이 빠지는 등 오전에 다 모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다 직결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초보자들은 좀 하는 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자, 애플페이 관련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핫키워드였습니다.